안녕하세요. 올 가을에 결혼식을 올리려던 예신입니다. 하지만 제가 과거형으로 쓰는 이유는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파혼했어요. 파혼이라는 거 들어보기나 했었지 제 이야기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데 아무튼 사람 일이라는 게 참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네요. 일단은 얘랑이라고 부르기는 싫고 그렇다고 이름을 부를 수는 없으니 편의상 남자친구라고 칭하겠습니다. 남자친구하고는 지금은 이직한 직장 상사의 소개로 만났어요. 사실 상사가 주선하는 소개팅이 좋아서 나가는 직원이 몇이나 될까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뜬금없이 저더러 제가 참 외로워 보인다며 자기 사촌동생이랑 닮아서 마음이 쓰인다나 어쩐다나. 솔직히 곱게 술이나 마시고 들어가시지 왜 나한테 저러시나. 쓸데없는 상사의 오지랖이 부담스럽고 짜증이 났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술자리에서 해대는 헛소리니 술 깨면 본인이 뭔 말을 했는지 기억도 못할 거다 싶었고 그래서 그냥 별말 않고 지나가려 했거든요. 그런데 이튿날 지난밤에 술은 분명히 다 깼을 텐데도 굳이 지나가는 저를 붙잡고는 자기가 소개팅을 해주겠다나요? 그리고는 제가 제대로 거절을 하기도 전에 사양 말고 만나보라 하는데 매일같이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었으니 그렇게까지 말하는 상사의 면전에 대고 불편해서 싫습니다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론 내가 그 정도로 어디가 안 돼 보였나 싶은 게 그래서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한번 만나나 보자 뭐 그렇게 나가게 된 자리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피부가 하얀 고생이라곤 하나도 안 해본 듯한 소위 새님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반면에 저는 일단 저부터가 운동도 좋아하고 소위 여름엔 바다로 겨울엔 산으로 떠나는 사람이었다 보니 본능적으로 이 남자랑 나랑은 안 맞겠구나 그런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런 제 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건지 계속해서 자기 얘기만 해나가기 바빴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PR이 따로 없었죠. 대학교 졸업하고 중소기업을 잠깐 다니다가 회사 사정으로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었고 이후로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아서 3년의 공부 끝에 9급 공무원이 되었다나요? 그리고 그때 저는 이미 남편에 대한 호기심이 바닥난 상황이었기에 아, 네, 그러셨군요를 적당히 섞어가며 대화에 임할 뿐이었네요. 하지만 그런 남편과 제가 의외의 곳에서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건 바로 둘 다 놀이공원을 좋아한다는 점이었어요. 사실 30이 넘어간 이후로는 같이 놀이공원 갈 친구들을 찾는 것부터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혼자 가기도 그렇고 여담이지만 아닌 게 아니라 혼자서 놀이공원에 가본 적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놀이기구들이 둘이 타거나 넷이 타거나 아무튼 짝수로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 혼자인 저로서는 시쳇말로 꼽사리를 낄 수밖에 없었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불편하고 괜히 눈치까지 보여서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놀이공원은 저에겐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그럼 앞으로 자기랑 가자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너무 가고 싶었는데 그동안 같이 갈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못 가고 있었다면서 말이죠. 그렇게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고 나니 그때부턴 대화가 비교적 무르르듯 이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땐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음 약속을 정하고 있는 저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이후로 저희는 2년이란 시간을 사귀었고 사귀는 동안은 정말 웃음이 끊일 일이 없었어요. 평일엔 각자의 일로 바쁘다 보니 주말 중 하루를 온전히 같이 보내는 식으로 데이트를 했는데 사실 연애하면 만나서 하는 일들이 뻔하잖아요. 밥 먹고 영화 보고 차 마시고 그 코스에서 좀 벗어나봤자 뭐 어디 전시회를 본다던가 그 정도, 그렇죠? 그런데 저랑 남자친구는 정말 전국 방방곳곳으로 크고 작은 놀이공원들을 찾아다녔어요.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그 만족감이 정말 컸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맞던 저희가 결국 이렇게 파혼의 길을 걷게 된 건 바로 어머님 때문이에요. 물론 누군가는 시어머니 될 사람만 문제였겠냐, 네 남자친구도 문제였을 거라고 말할 테고 저도 그 말을 딱히 부정할 생각은 없지만요. 말 그대로 어머님의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남자친구가 중간에서 제대로 컷만 해줬어도 제가 파혼까지 생각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아니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더니 결국 남자친구도 어머님하고 별반 다를 게 없었던 거죠.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제가 그러자 하면서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연애하는 동안에는 민감한 주제 같아서 묻기가 어려웠지만 결혼 이야기를 하려면 더는 피하는 게 능사는 아니겠다 싶어서 제가 먼저 제 재정 상황을 오픈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돈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치? 일단 내 얘기 먼저 할게. 나는 직장 생활하면서 모아둔 돈은 8천 정도 있고, 연봉은 작년에 연봉 협상에서 5천 조금 넘어. 그리고 부모님께서 아마 얼마 정도는 도와주실 것 같긴 한데, 그게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네. 오빠는 어때? 보라가 생각보다 돈을 많이 모아놨구나. 근데 연봉이 5천이면 너가 지금 직장 생활 8년 차라며. 네 업계 내에서 좀 적은 거 아닌가? 작년에 연봉 협상할 때 잘 좀 하지 그랬어? 글쎄, 난 내가 적게 받는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하긴 돈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근데 오빠, 딴소리 하지 말고 오빠 얘기 좀 해봐. 어때? 오빤 좀 모아놓은 거 있어? 하지만 결정적인 타이밍에 남자친구는 전화가 걸려왔다는 둥,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는 둥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기 일쑤였고 그렇게 어물쩍 얼렁뚱땅 무려 2주라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 번은 좀 짜증을 냈습니다. 결혼을 하자고 한 건 오빠인데 왜 이렇게 딴소리만 하느냐고. 좀 진지할 수 없겠냐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남자친구가 씁쓸한 얼굴로 꺼내는 말이 너도 알다시피 내가 공무원 된 지 몇 년 안 됐잖아. 그리고 공무원 하기 전에는 공부한답시고 어머니 돈을 가져다 썼었고. 그래서 내가 공무원 되고 나서는 어머니한테 돈을 좀 챙겨드렸어.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못 모은 게 사실이고 미안해. 너 볼낯이 없어서 내가 말을 못했어. 그런 사정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어. 근데 그럼 그래서 얼마나 있다는 건데? 난 오빠가 결혼하자고 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줄 알았거든. 나 2천만 원 있어. 그리고 지금 사는 집 보증금 1,000만 원 있고. 어머니가 얼마나 보태주실 수 있으실지는 모르겠다. 전에 지나가는 말로 도와주실 거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제대로 얘기는 안 해봤거든. 그럼 일단 어머님하고 얘기를 좀 해봐. 나도 우리 부모님하고 얘기를 해볼 테니까. 그리고 며칠 뒤 남자친구와 카페에서 만났는데 남자친구 표정이 썩 좋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직감적으로 결혼에 있어서 어머님하고 뭔가 얘기가 잘 안 풀렸구나 싶었죠. 하지만 먼저 아는 체를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남자친구가 먼저 말문을 열기까지 커피만 홀짝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린 지 얼마나 흘렀을까. 남자친구가 대뜸 미안하다 하더니 아무래도 어머님한테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남자친구가 저랑 결혼하는 대로 당신은 귀농을 하시겠다며 고향으로 내려가시겠다 하셨다는 겁니다. 참고로 어머님 고향은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섬이고 그렇다고 거기에 친정 식구들이 남아 계신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런 어머님의 선택에 있어서 가타부타 논하기 전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뿐인 아들이 장가를 간다는데 그걸 나 몰라라 하신다는 게 솔직히 저로서는 납득하기도 어렵고 황당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만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곤란하게 되었네 한마디를 내뱉었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정말 미안하다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프로포즈를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자기가 경솔했네 어쩌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우는 남자친구를 보고 있으니 괜히 내가 스트레스를 준 건 아닌지 제가 다 미안해지더라니까요. 남자친구한테는 오빠 잘못이 아니다 괜찮다 했지만 집에 돌아온 제 속도 말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집의 딸로 자란 건 아니었어도 나름대로 남부럽지 않게 자랐거든요. 그리고 저도 나이가 나이였던 만큼 나름대로 보고 들은 게 있었죠. 아무리 세상이 달라져서 남자가 집을 해오는 일은 흔치 않다 했지만 그래도 다들 나름대로 받을 건 받고 가던데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자면 정말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했어요. 제 자신이 속물인가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나도 사람이고 여잔데 바랄 수도 있는 거지 합리화도 해봤다가 하지만 어떤 식으로 생각해도 스스로 답을 내릴 수가 없었기에 결국 저는 친정부모님께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실직고하였습니다. 남자친구는 홀어머니이신데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저희 부모님은 눈앞이 깜깜하다 하시며 조심스레 이쯤에서 헤어지는 게 어떻겠냐. 남의 집 기둥은 뽑아오는 게 아니다 그러시대요.
솔직히 부모님 말씀이 어디 하나 틀리지 않았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저를 걱정하고 생각해서 해주시는 말씀인 것도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으면 했었나 봅니다. 괜찮다고, 우리가 다 책임져 줄 테니 걱정 마라, 뭐 그런 걸 기대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한다는 볼멘 소리로 튀어나갔던 거죠. 돈이 전부냐? 사람의 내면을 봐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 아직 오빠를 한번 제대로 만나보신 적도 없지 않으시냐? 지금 생각해보면 뭐 한다고 그렇게 부모님 가슴에 상처를 냈는지. 그리고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럼 일단 오빠를 한번 만나보겠다 하셨어요. 제 말대로 사람 됨됨이를 직접 보고 판단하시겠다고요. 그래서 바로 그 주 주말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와 처음 만나던 날보다 몇 배는 더 긴장이 된다며 청심환까지 챙겨 먹고 저희 집에 왔어요. 나름대로 저희 어머니한테 드릴 꽃바구니에 아버지께 드릴 홍삼 세트도 사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남자친구의 모습에 저는 나름대로 좀 안도를 했지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저렇게까지 해왔는데 좋게 봐주시겠지, 그런 기대가 있었달까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친정어머니는 안 보고 싶다, 불편하다 하셨지만 막상 점심상은 말 그대로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한상 가득 차려주셨고, 남자친구는 이 정도의 환대는 기대도 안 했었다며 입이 귀에 걸렸더라고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식사가 끝날 때까진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니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식을 먹으면서 본격적인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고, 저희 아버지께선 돌려 말하지 않겠다 하시더니 그래서 정확히 결혼을 어떻게 할 거냐 물으셨어요. 프로포즈를 할 때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냐 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자고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한 대답은 저조차 감싸주기 어려울 만큼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일단 결혼을 하고 오피스텔을 구해서 살려고 했습니다. 요즘 오피스텔은 풀옵션이라서 따로 가전제품 같은 건 안 사도 되니까 필요한 가구들만 간단히 사서 살다가 적당한 집을 구하면 그때 제대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단가? 그게 자네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계획이었나? 나머지는 차차 보라랑 상의해가며 정하려고 했습니다. 답답하네. 그려 답답해. 그러면 어머님은 자네의 이런 생각을 아시나? 알고 계십니다. 뭐라고 안 하시던가? 별 말씀 없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요즘 귀농 문제로 많이 바쁘셔서요. 이후로 몇 마디의 대화가 더 오고 갔지만 이미 분위기는 가라앉을 대로 가라앉은 상황이었고, 남자친구도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는지 일단은 돌아가 보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말이라도 더 있다가지 그러냐, 그런 말조차 안 하셨어요. 그렇게 남자친구를 배웅하고 돌아오자 부모님께서 이 결혼은 안 되겠다 하셨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너도 보지 않았냐며? 저렇게 생각도 없고 계획도 두리뭉실한 사람한테 저를 어떻게 보내냐고 절대로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런 부모님한테 더는 대들 수도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한심하기 짝이 없었으니 말이지요. 그런데 이틀 뒤 남자친구에게서 생각지도 못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저희 집에 다녀간 이후로 어머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머님이 저희 신혼집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정말이냐고 소리를 질렀다니까요. 남자친구가 말하길 어머님께서는 어차피 섬으로 내려가실 거고 집이란 건 사람이 살지 않으면 금세 망가지기 마련이니 리모델링만 해서 살라고 하셨답니다. 그 리모델링 비용이 대략 4천이 넘었기에 솔직히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아무튼 그때는 그래도 그런 걱정보다는 당장 저희 부모님을 다시 한번 설득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불이 나게 집으로 향했지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친정부모님께선 제 이야기를 들으시곤 잘됐다며 무척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갑자기 남자친구 어머님이 태도를 달리하신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며 그 이유가 뭔지 남자친구에게 제대로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걱정이 좀 과한 거 아닌가 싶었지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옛말처럼 확실히 해둬서 나쁠 건 없다 싶었기에 알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며칠 뒤 남자친구 어머님을 처음 뵙는 자리에서 저는 생각지도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부모님께서 결혼하는 거 허락하셨다고? 네, 어머님 덕분에 허락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이 집이 내가 안 고치고 살아서 좀 낡아서 그렇지. 싹 고쳐놓으면 웬만한 아파트 못지 않을 거다. 여기가 내가 알아보니까 보통 전세로 들어오려면 2억 5천은 줘야 된다더라고. 그러니까요. 정말 감사해요. 뭐 말로는 가을쯤 식을 올렸으면 한다면서? 그럼 내가 너희 식 올리는 거에 맞춰서 내려가야겠네. 그러니까 아들, 차질 없이 돈을 준비해줘야 한다. 그건 나중에 얘기해요, 어머니. 잠깐만, 무슨 돈? 돈 이야기면 이제 나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니들 둘 다 반응이 왜 이러니? 참나, 전세금 줘야 할 거 아냐. 전세금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어머님 내려가서 사신다는 그 섬, 거기에 전세 구하시는 거예요? 오빠가 도와드리기로 했어? 아니, 쟤는 왜 아까부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한다니? 이 집 너희가 들어와서 살 거잖아. 그러면 나한테 전세금을 줘야 할 거 아니냐? 네, 정말요? 저는 어머님이 그냥 저희 들어와서 살라고 하신 줄 알았어요. 오빠가 그렇게 말했잖아. 어머님이 우리 들어와서 살라고 하셨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맞긴 맞잖아. 들어와서 살라고 하셨으니까. 전세니 뭐니 그런 이야기는 없었잖아. 우리가 드릴 돈이 어딨어. 왜 없어? 우리 둘이 모아둔 돈하고 너희 부모님이 좀 도와주신다며. 그게 어머님한테 전세금으로 드리라는 뜻은 아니지. 그리고 어머님, 그러면 저희 이 집 살다가 이사 나간다고 하면 전세금 돌려주시는 거죠? 어머님 말씀대로 전세니까. 그거야 뭐 상황 봐서 줄 수 있으면 주겠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야, 너도 생각을 해봐라. 내가 너희한테 그 전세금 받아서 귀농 정착금으로 쓰고 어쩌고 하면 솔직히 얼마나 남겠니? 그래도 뭐 너희 나갈 때 새로운 세입자만 구해진다고 하면 뭐 그 사람한테 받아서 주면 되기야 하겠다만, 아무튼 그런 건 나중 일이니 지금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잖니? 그리고 전세금은 내가, 그래도 니들은 내 자식이니까 딱 2억만 받는 거야. 아, 예단은 안 해와도 되니까 리모델링은 제대로 싹 해라. 알겠지? 생각지도 못한 황당한 어머님의 요구에 저는 말 그대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솔직히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정확히 생각나지도 않아요. 어머님 댁에서 나올 때까지 남자친구는 제 눈길을 피하기에만 급급했고, 그런 남자친구의 모습이 실망스러울 뿐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저는 남자친구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어땠냐는 친정 부모님의 질문에도 나중에라고만 답했을 뿐, 말 그대로 참담한 심정이었거든요. 남자친구가 나를 속이려 했다는 그 배신감도 너무 컸고요. 그리고 그렇게 3일이란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연히 미안하단 말부터 할 줄 알았는데 대뜸 저더러 그날 그렇게 가고 어떻게 연락 한 번이 없을 수 있냐며 오히려 화를 내면서 말이죠. 어이가 없어서 오빠 같으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냐 따졌어요. 꼭 마치 집이라도 해오는 것 마냥 설레발을 쳐서는 나는 물론이고 친정 부모님까지 오해하게 만들고는 어떻게 수습할 생각이었냐고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한다는 말이 어머님한테 2억을 드리는 게 그렇게 억울하냐입니다. 어머님이 2억을 못 주겠다 하시면 우리가 빌라에서 안 나가면 그만 아니냐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솔직히 아무 문제될 게 없는데 제가 욕심을 내니까 그게 문제인 거라면서 말이에요. 그리고는 덧붙인다는 말이 나중에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면 빌라는 어차피 우리 거 되는 건데 전세니 뭐니 그런 의미 없는 단어에 연연하지 말라나요? 어이가 없어서 하나만 물어보자 했습니다. 오빠 말이 다 맞다 치고 결혼했다 치자고. 그랬는데 어머님이 섬생활 몇 년 하시다가 지겨워서 못 살겠다 하고 올라오시기라도 하면, 그래서 당신이 이 집에서 살아야겠다고 우리 나가라고 하시면 어쩔 거냐고요. 2억도 안 주시고 집은 집대로 내놓으라고 하시면 오빠가 어머님하고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겠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한다는 말이 저더러 넌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며, 그럴 땐 같이 살면 되지 꼭 한쪽이 비켜줘야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쩌면 저희 부모님이 진작에 보셨을, 그래서 저를 말리셨을지도 모르는 바로 그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돈을 말 그대로 처바른 속만 번지르르 한 좁디 좁은 빌라에서 어머님과 남편에게 시달리는 제 모습을 말이죠. 그리고 눈앞에 그 광경이 펼쳐지기가 무섭게 저는 뒤통수를 망치로 세게 맞은 듯 했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 불구덩이로 들어가려 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했어요. 다른 건 하나도 안 보고 오빠 한 사람만 보려고 했는데 오빠는 나 말고 어머님도 봐야 하고, 아니 어머님부터 챙겨야 할 것 같다고. 그리고 나는 그런 꼴을 이해해가며 살 만큼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아니니 헤어지자고요. 솔직히 말해서 넌 결혼 준비가 안 된 자식이니까 결혼 준비부터 제대로 해놓고 여자를 찾아라.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쏘아붙이고 싶은 마음도 없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나름대로 성숙한 이별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적어도 남자친구와 만나온 2년 좀 넘는 시간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끝까지 그런 제 작은 바람 하나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저더러 이제 보니 돈밖에 모르는 X였다면서 저 같은 속물은 처음 봤다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자기 어머니라도 모시게 될까봐 벌벌 떠는 모습을 보니 자기가 더 정이 떨어진다나 어쩐다나요? 그 정도 눈치는 있으니 어디 가서 밥은 안 굶겠네. 저도 나중엔 너무 열받아서 저렇게 답장하고 차단해버렸네요. 여기까지가 어디 가서 말하기도 민망한 제 파혼 이야기예요. 그리고 처음엔 솔직히 다른 사람 탓도 많이 했어요. 소개해준 상사를 탓한 건 물론이고 남자친구와 함께 갈만한 놀이공원을 추천해준 익명의 사람들까지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결국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던 게 문제였다 싶대요. 그래서 앞으로는 당분간은 그럴 생각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누군가랑 인연이 닿게 된다면 전보단 곱절로 배에 배로 주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은 어떻게 들릴지 조심스럽지만 왜 어른들이 결혼할 때는 좋아하는 마음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건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절절히 배웠거든요. 어른들 말씀에는 정말이지 늘 지혜와 경험이 녹아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에게 만약 또 한 번의 기회가 허락된다면 여러모로 저랑 비슷한 사람을 만날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제 파악도 못하는 시댁 식구들한테 아주 진저리가 나서 이혼하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지난 제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자면 저도 정말 뭐에 눈이 멀었던 건지, 무슨 영광을 누리겠다고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도 꾸역꾸역 버텼던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요. 이혼을 한다는 게, 이혼녀가 된다는 게. 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학창 시절부터 결혼할 때까지 저를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제 입으로 말은 안 했지만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이에요. 이렇게 적고 나니까 스스로가 훨씬 한심하게 느껴져서 헛웃음이 다 나오네요. 남편하고는 미국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당시 회사 생활을 하다 뒤늦게 어학연수를 시작한 상황이었고 남편은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죠. 그런데 저희가 있던 지역이 뉴욕이나 LA에 비해 한국 사람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소위 머릿수가 적으니까 더더욱 한국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야 된다 뭐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저는 다니던 직장까지 때려치고 떠난 어떻게 보면 꽤나 뒤늦은 어학연수였기에 나름대로 굉장히 비장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관한 건 쳐다도 보지 말아야지. 아주 작정을 하고 갔었죠. 하지만 향수병이라는 거 무시할 게 못 되던걸요? 처음 한 반년은 그냥 거리만 걸어 다녀도 즐겁더니 언젠가부턴 이러나 저러나 나만 혼자인 것 같아서 쓸쓸하고 이런 생활을 2년을 해야 한다 생각하니 갑갑하고 회사는 왜 때려쳤나 싶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누가 저한테 한인 커뮤니티를 소개시켜줬어요. 거기 가면 비슷한 또래들을 꽤 만날 수 있을 거라면서요. 그래서 그래 믿져야 본전이지 하는 생각으로 나갔는데 정말 듣던 대로 제 또래가 제법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외로움과 쓸쓸함도 조금씩 덜해져 가더라고요.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저는 결국 계획보다 일찍 한국에 들어와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순식간에 여러 가지로 상황이 복잡해졌거든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당장 돌아가시는 것도 아닌데 유난 떨지 말라고 신경 쓰지 말고 계획대로 하라셨지만 그렇게 10개월의 짧은 어학연수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 그래도 다행히 저는 예전보다 나은 조건의 직장에 들어갔어요. 아버지도 금세 건강을 되찾으셔서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수준으로 회복되셨고요. 그래서 이후로 미국 생활에 대한 짧은 추억은 가슴 한켠에 묻어두고 다시 하루하루 일상을 보내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귀국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을 무렵 이메일 한 통을 받았는데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오게 됐는데 가면 만나주겠냐대요?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좀 의외다 싶었지만 한편으론 그래도 나를 기억해준다는 사실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자 한번 보자 했지요. 그리고 몇 번의 이메일을 주고받은 뒤 마침내 광화문에 있는 한 카페에서 만남을 가졌는데 남편이 저한테 호감이 있어서 언제 한번 데이트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사라져버렸다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다며 앞으로도 자주 보자고 그러더군요. 그땐 몰랐죠. 그런 대화를 계기로 저희가 부부의 영까지 맺게 될 줄은. 사귄 지 4년 만에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둘 다 적은 나이가 아니었지만 남편이 한국에 돌아와서 자리를 잡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남편은 계속해서 금융권에 문을 두드렸지만 기회가 쉽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런 상황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제가 자격증이라던가 뭔가 좀 공부를 더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조언도 했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결국 3년 만에 제가 지인에게 부탁하여 모 어학원에서 강사로서 일하게 되었죠. 그런데 당혹스럽게도 남편은 생각보다 꽤나 만족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또 한 번 저는 황당함을 금치 못했는데 그건 바로 어머님이 보여주신 태도 때문이었어요. 어머님께선 저희 친정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하셨고 저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이서 작은 철물점을 하고 계시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요새도 그런 걸로 밥 벌어먹고 사는 게 가능하냐시대요.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처음 뵙는 자리에서 제가 기분 나쁜 티를 내기도 그렇고 뭘 구구절절 설명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두 분 노후 준비는 되어 계시다는 정도로 적당히 대답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 대답은 듣지도 않으시고 이 집안 그러니까 시댁 말이에요. 레벨이 다르답니다. 교육자 집안이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버님은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셨는데 당시 불리시던 호칭이 행정실 선생님이었기에 선생님이다. 그러니까 교육자다 이거였고 어머님은 젊은 시절에 방문교사를 하셨었다대요. 여기서 잠깐 제가 직업에도 급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어머님이 너무 스스로를 시댁 식구들을 과대평가하고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게다가 남편에게는 위로 4살 많은 신우가 있었는데 제가 시집 올 때부터 남편과 이혼할 때까지 딱 2번, 그것도 3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과외를 했던 게 전부였거든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항상 신우를 전문 과외 선생님이라며 소개하셨으니 제가 다 민망하고 당혹스럽더라니까요. 기왕 신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따지고 보면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것도 신우 때문이기도 하니 신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단 어머님은 신우에 대한 자부심이 장난이 아니셨어요. 사실상 12년의 미국 유학 생활의 결과물로 가져온 건 미국 시골 주립대 졸업장이 전부였는데 그래도 어디 가시면 꼭 무려 미국에서 12년이나 공부를 했다면서 엄청난 엘리트처럼 표현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신우가 유학하며 쓴 돈이 경기도 아파트 한 채 값은 된다며 은근슬쩍 당신의 재력을 뽐내길 좋아하셨는데 정작 저희가 결혼할 땐 한 푼도 보태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저 단 한 번도 서운하다 어떻다 말하지도 않았고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애시당초 바라지도 않았으니까요. 아무튼 잠깐 다른 데로 이야기가 샜는데 저희 신우 말이죠. 아무리 어머님이 밖에서 이런저런 미사여구를 덧붙여 자랑을 하고 다니셨어도 현실은 나이 38살에 계속 부모님한테 손 벌려 용돈 타쓰는 한마디로 그냥 백조였어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여자가 이 정도 스펙이면 고스펙이라면서 의사 변호사 같은 사자 사위를 보고 싶어 하시대요?
게다가 그런 와중에 남자 집안의 재산도 좀 있으면서 여자 쪽 재산은 개의치 않았으면 하셨고요. 하지만 여기까지도 까놓고 엄마가 자기 딸을 그렇게 생각하겠다는데 조건 좋은 사위를 보고 싶다는데 그걸 누가 뭐라고 하나요? 그런데 문제는 어머님이 그렇게 딸인 신우를 올려치는 동시에 며느리인 저는 끌어내리기 바쁘셨다는 거죠. 니네 부모는 젊어서 돈 벌어 너 안 가르치고 뭐 했다니? 요즘 같은 세상에. 정말 이해가 안 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배울 만큼 배웠는데 저 자라는 동안 교육적인 면에서 부모님이 부족하게 해주신 거 없으세요? 으이구 너 바보니? 암만 좋은 대학이어도 한국에서 나온 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서 대학을 나와야 사람들이 알아주지. 적어도 네 신우 정도는 돼야 어디 가서 배웠다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야. 어머님 어디 가서 그런 소리 마세요.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욕해요. 무식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너 봐라. 어디 가서 미국에서 공부했다고 하면 벌써 사람들이 보는 눈빛이 달라져. 아니 그렇게 대단하면 어째서 아직까지 직장을 못 구한대요? 모르는 소리 하네. 못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 수준에 맞는 데가 없으니 안 가고 있는 거지. 그리고 잘난 남자들은 일하는 여자 안 좋아해. 그러면 어머님 아들은 못난 남자라서 저를 좋아하는 걸까요? 우리 아들은 미국 물을 먹어서 마인드가 달라. 어머님과의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고 이러니 말 그대로 무슨 소통이 가능했겠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턴 막말로 어머님이 뭐라고 떠드시건 간에 그냥 적당히 내내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하고는 한 귀로 듣고 다른 한 귀로 흘려버리는 시기였지요. 하지만 급기야 신우까지 나서서 저를 깔보기 시작할 땐 정말 시쳇말로 계급장 떼고 한판 붙었으면 싶더라고요. 올케, 매일 직장 나가는 거 안 피곤해? 정말 너무 지겨울 것 같아.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요. 뭐 적응하면 괜찮아요. 아니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벌어? 1,000만 원이요?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 아닌데? 아, 올케는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으니까 좀 다르려나? 신우의 꼴 같지 않은 대학 부심은 이후로도 하루가 멀다 하고 튀어나오기 일쑤였고 결국 참다 못한 저는 친한 친구에게 하소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한참을 심각하게 듣던 친구가 그 신우랑 자기 오빠랑 소개팅을 시켜줄까 그러대요. 참고로 친구 오빠는 얼마 전에 개원한 피부과 의사였거든요. 하지만 제가 됐다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괜히 신우 골탕 먹인다고 그런 일을 벌이는 건 친구 오빠에게도 못할 짓이다 싶었고 막말로 그러다 둘이 눈이라도 맞으면 그것도 골치가 아프겠다 싶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친구가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면서 한번 자리를 만들어보라고 성하더라고요. 자기가 오빠한테도 잘 설명하겠다면서. 그래서 며칠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신우에게 미끼를 던졌습니다. 친한 친구의 오빠인데 이번에 피부과 개원했다. 결혼 상대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구를 소개해줘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도 신우도 눈빛이 달라지더니 저더러 한심하게 왜 멀리서 찾냐. 신우 자리로 딱이다. 그래서 제가 신우더러 근데 그 오빠가 좀 조신한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다 한마디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뭐가 어때서 남자 비위 맞춰주게 생겼냐고 저한테 한마디 쏘아붙이는데 진짜 저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짜증이 나대요. 아무튼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났는데 뭐 당연히 신우는 보기 좋게 차여서 집에 왔고 듣자 하니 아주 대성통곡을 했던 모양이에요. 신우가 또 미국에서 몇 년 살고 대학이 어떻고 하며 잘난 체를 해댔던 모양인데 그 친구 오빠도 미국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것도 꽤 유명한 학교에서요. 그러니까 아주 신우가 말하는 것마다 태클 걸고 한마디로 왕재수처럼 행동했던 모양입니다. 제 생각보다도 훨씬 못된 소리도 많이 한 것 같아서 솔직히 신우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까지 생길 정도였다니까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그 소개팅 이후로 신우는 한동안 풀이 죽어 있었고 덕분에 말도 행동도 전과 달리 좀 조심스러워진 듯 했어요. 하지만 개가 똥을 참냐는 옛말처럼 본성이 쉽게 바뀔 리가 없었죠. 신우의 소개팅이 있고 2달쯤 지났을 무렵 어머님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온 식구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던 와중에 남편이 뜬금없이 제 사촌오빠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남편이랑 사촌오빠가 이따금씩 주식 이야기로 연락을 주고받는 건 알고 있었는데
시댁 식구들 앞에서 이야기를 꺼낼 줄은 몰랐기에 좀 놀랐죠. 남편은 시부모님께 저를 가르치며 민경이 사촌 오빠가 사업 수완이 보통이 아니다. 이번에 매장을 또 낸다고 하더라. 그리고 저는 괜히 제 어깨가 다 으쓱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대뜸 학교는 어디 나왔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사촌 오빠가 고졸이거든요. 어려서부터 워낙 차를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차에 관한 기술을 배웠고요. 하지만 사연이 어떻건 간에 그걸 어머님이 들어주실 리도 없었고 저도 뭐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도 느끼지 못해서 그냥 고졸이라고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하고 신우가 어휴, 아무리 그래도 고졸은 동그래. 말이 안 통할 것 같은데. 암만 어디 모임 같은 데 나가서 고졸이라고 해봐라. 사람들이 대번에 무시한다니까. 나는 내가 고졸이면 진짜 우울해서 사람들 만나기도 싫을 것 같아. 아니, 올케네는 왜 다들 자식들 공부를 이렇게 안 시키셨대? 올케도 뭐 대학을 나오긴 했지만 한국에서 나왔고. 그것도 난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촌 오빠는 아예 대학도 안 갔어? 올케 부모님도 그렇고 그 사촌 오빠란 사람 부모님도 그렇고 다들 되게 신기하시다. 이후로는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잘 기억도 나질 않아요. 괜히 분한 마음에 눈물까지 나올 것 같았는데 그랬다간 정말 놀림거리가 될 것 같아서 정말이지 손톱이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쥐고 분만 삭히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신우가 아기가 있어서 그런 소리를 한 건 아닐 거라나요? 어이가 없어서 설령 아기가 없었다고 해도 나이가 내일 모레면 40인 사람이 할 말 못할 말 분간도 못해? 너도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도 내 누난데 사람이 뭐냐 사람이. 그나마 요간한 걸 다행인 줄 알아. 그리고 나도 그럼 한번 아기는 없다 하고 웃으면서 신우 속 한번 긁어볼까? 나는 뭐 그렇게 할 줄 몰라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 아무리 그래도 너 선은 넘지 마. 우리 누나야. 난 네 마누라야. 넌 너무 예민해. 우리 엄마도 누나도 가식 없는 성격이라 그런 거지. 너 뭐 기분 나쁘라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다른 때는 그래도 눈치라도 보더니 남편도 미쳤는지 헛소리나 찍찍해대고 나중에 한다는 말이 어머님 생신인데 제가 고개만 푹 숙이고 있는 게 너무 얄미워서 그랬다곤 했지만 애시당초 원인 제공은 어머님하고 신우가 했으니 미안한 마음이라곤 요만큼도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은 남편을 본체만 체하며 지냈거든요. 그랬더니 답답했는지 나중엔 자기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긴 하더라고요. 한편 그 무렵 저는 사촌 오빠로부터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고가로도 무려 1억이 넘는 자동차였죠. 기쁘기보단 당황스러워서 이걸 나를 왜 주냐 물으니 일단 자기가 새 차를 뽑기도 했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모가 아팠을 때 제가 병간호를 해드린 게 너무너무 고마웠다나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저한테 주고 싶었다면서 팔고 싶으면 팔아도 된다 그러는데 이걸 받아도 되나 싶어서 결국 이모한테 전화를 했더니 오빠가 준 거니 기분 좋게 받으면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빠랑 저랑 한 일주일 정도 실랑이를 한 끝에 제가 타기로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도 끌고 다니게 해줄 거냐는데 마음 같아선 솔직히 안 된다고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론 내가 너무 치사한가 싶어서 결국 그러라고 했죠. 그리고 그렇게 차를 넘겨받고 꼬박 한 달째 되던 날 아버님 생신이었어요. 차를 끌고 가면 오히려 더 막힐 것 같아서 지하철로 가자니까 저더러 뭘 모른다며 시내를 다닐수록 비싼 차를 끌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다 알아서 비켜준다나요? 아무튼 결국 남편의 고집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강남까지 그 차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차를 떼고 내리는데 건너편에서 시부모님과 신우가 저희를 보고 있더라고요. 일단 식당 안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잘 지냈냐 뭐 그런 인사도 없이 대뜸 신우가 좀 전에 그 차 뭐야? 차 뽑았어. 그거 1억 넘잖아. 너네 그럴 돈이 어딨어서 차를 뽑았어? 그럴 리가. 저번에 말한 민경이 사촌 오빠 그 형님이 주신 거야. 민경이한테 뭐 고마운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주셨다고 했는데 맞지? 뭐 그랬지. 신우의 눈이 휘둥그레해지더니 아니 그런 걸 막 줄 수 있는 정도로 돈을 잘 버냐고 묻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순간 지난번 일이 떠올라서 그렇다고 대답해버렸어요. 사실은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러자 신우가 몇 살이냐, 여자친구는 있냐? 그때부터 은근슬쩍 5만 가지 질문을 다 하대요. 그러더니 급기야 며칠 뒤 어머님이 저더러 따로 좀 만나자 하셔서 나갔더니 신우랑 둘이 나오셔서는 저희 사촌 오빠랑 신우랑 소개팅 자리를 만들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나이가 많은 게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뭐 들어보니까 네 신우남 평감으로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으니 자리 한번 만들어봐. 어우 싫어요 어머님. 안 돼요. 제가 중간에서 너무 불편해질 것 같아요. 아니 네가 불편해질 게 뭐가 있니? 오히려 더 좋지. 괜히 이상한 집구석하고 얽히느니 겹사돈이 100배 1000배 낫지. 너 참 이상하다. 아유 어머님 진짜 저 곤란하게 왜 이러세요? 형님도 무슨 말 좀 해보세요. 아니 두 분 다 그렇게 학벌부터 보시더니 저희 사촌 오빠 고졸이라니까요? 고졸이나 마나 돈 잘 번다며. 그러니까 일단 한번 자리라도 만들어봐. 어머님 저 정말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리고 저희 사촌 오빠 눈 높아요. 거기는 학벌만 안 보고 나머지를 다 따져요. 나머지를 다 따진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너 지금 네 신우가 학벌 말고 다른 건 다 뭐 별 볼 일 없다는 거야 뭐야? 제가 그런 걸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차라리 결혼정보회사라던가 그런 데를 가보시면 어때요? 아무튼 사촌 오빠하고 자리를 만든다던가 그런 일은 못해요. 아셨죠? 그리고 저는 제가 그 정도로 거절을 했으면 어머님도 신우도 솔직히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더는 말을 꺼내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웬걸요. 급기야 어머님께서 다름 아닌 제 친정어머니한테 연락을 드렸더군요. 그리고는 이모님 연락처를 물어보시면서 저를 며느리로 들인 후 학벌 좀 차이 나도 사는 데는 별 문제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나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순간 우라가 치미셨던 모양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도 어디다 말할 데가 마땅치 않으니 어머님이나 신우가 학벌 가지고 기분 나쁜 소리를 해댈 때마다 친정어머니한테 흉을 봤었거든요. 그리고 친정어머니 입장에선 당신 딴에는 충분히 가르칠 만큼 가르쳤다 생각한 딸이 툭하면 시어머니한테 신우한테 싫은 소리를 듣는다니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겠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기어이 또 끝까지 학벌을 물고 늘어지듯 말씀을 하셨다니. 아무튼 저희 어머니께서 그럼 일단 그쪽 따님 조건 좀 들어보자고. 몇 살이냐, 회사는 어디 다니냐, 돈은 얼마나 버냐. 학벌 빼고 다 물어보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저희 어머님은 뭐 하나 제대로 대답을 하실 수가 없으셨으니 나중에는 약이 오르셨는지 젊은 남녀가 연애하는데 그딴 게 뭐가 중요하냐고 막 소리를 지르시더랍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걸 아시는 분이 내 딸한테 그따위로 행동을 하셨냐고 또 받아치시고 그렇게 두 분이 수화기 너머로 대판 싸우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저더러 장모님한테 말씀드려서 먼저 사과하시게 하라 했습니다. 어머님께선 싸우려고 건 전화가 아니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셔서 상황이 이렇게 된 거니까 전적으로 저희 어머니 책임이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막무가내로 사돈한테 전화해서는 끝까지 학벌을 운운하신 어머님이 이상하신 거다. 그리고 당신은 걸핏하면 의도가 어쩌고 하는데 오해받을 소리를 골라서 하는 것도 대단한 재주라고 비꼬아 버렸네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심보가 고약하다면서 혹시 자기 누나한테 자격지심 같은 거 있냐 그러는데 어이가 없어서 저도 더는 못 참겠다 싶어서 내가 미쳤냐고 그 나이 먹고 부모 등골이나 빨아먹는 네 누나가 내가 뭐가 아쉬워서 자격지심을 갖겠냐 했습니다. 오히려 어머님이랑 신우가 다른 사람들한테 자격지심이 있으니까 맨날 학벌 타령이나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 뭐 얼마나 대단한 학벌이라고 유세냐고 꼴 같지도 않다고 해버렸네요. 그리고 그렇게 한바탕의 막말이 오간 뒤 저희 사이는 급격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먼저 남편한테 오만정이 떨어져서 그날 이후로는 남편하고 말 한마디 섞기도 싫고 숨소리도 듣기 싫어졌지요. 그래서 조금씩 제 나름대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남편도 나름 심경에 변화가 있었는지 지난해 여름 자기 짐 챙겨서 본가로 갔어요. 그리고 이후로 3개월의 별거 생활 끝에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이혼하기로 합의를 받고 그렇게 작년 겨울 남남이 되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남편하고 저 둘만의 생활은 그렇게 큰 문제가 있던 건 아니었어요. 남편이나 저나 학벌은 큰 관심사가 아니었고 그다지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었죠. 솔직히 만약에 제가 학벌에 연연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니 능력에 연연하는 사람이었다면 애시당초 남편하고 연애부터 그렇게 오래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시댁이 얽히니 결국 끝이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뭐 다른 분들은 아주 속이 다 후련하다 하시던데, 솔직히 저는 후련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뭔가 허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머님도 신우도 자기들 때문에 멀쩡한 동생 부부가 이혼남 이혼녀 딱지를 달게 되었다는 것 정도는 지금쯤은 깨달았으려나요? 아마도 그저 제 희망사항이겠지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딸아이 하나를 둔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이혼 소송 중인데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그리고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드디어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막상 얘기를 하려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지 조금은 난감하기도 하네요. 남편하고는 집안어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가까운 집안어른은 아니셨는데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사촌언니가 결혼하던 날 부모님하고 같이 하객으로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한동안 안부조차 모르고 지냈던 먼 친척어른들 몇 분을 뵙게 되었죠. 그리고 그중 한 분이 저더러 참하게 생겼다며 몇 번이나 저를 칭찬하셨고, 제가 어린 나이도 아니었는데 맛있는 거라도 사 먹으라며 제 손에 5만 원짜리 한 장을 쥐어주시더라고요. 제가 당황해서 괜찮다며 거절하려고 했는데 어른이 예뻐서 주는 용돈이니 받으라셨고, 마침 또 결혼식장이다 보니 다들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얼떨결에 그렇게 5만 원을 받고 인사를 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그 어른께서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셔서는 제가 시집은 갔는지 만나는 남자는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더랍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건너 아는 집에 아주 괜찮은 청년이 있다면서 저랑 한번 만나게 해주고 싶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싫다고 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거짓말 좀 보태서 불편해서 싫다고 아주 진저리를 쳤었죠. 원래도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저였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집안어른이 주선하는 자리라니 상상만 해도 불편해서 속이 다 울렁거렸다니까요. 하지만 부모님께선 듣자 하니 이미 어른께서 그쪽 집안에다가 말도 해놓으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안 나가면 그 어른 체면이 말이 아니게 생겼답니다. 그러면서 그냥 집안어른 부탁이니 눈 딱 감고 나갔다 오라고, 그리고 혹시 아냐 정말 괜찮은 사람이 나올지 하셨는데 솔직히 그런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그저 이게 그 5만 원을 받은 대가인가 싶은 게 황당하고 짜증도 나고, 정말이지 기대는커녕 만나기도 전에 있는 대로 마음이 상해버렸다니까요. 하지만 약속 날짜가 다가올수록 집안어른이 중간에 계시다 보니 그래도 기왕 나가는 거 잘해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대요. 그래서 옷도 신경 써서 갖춰 입고 서둘러서 집을 나섰더니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일찍 도착하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은 벌써 도착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게다가 준비라도 해온 사람처럼 자기소개를 하는데 긴장한 목소리도 목소리인데 사람이 성실하단 게 느껴지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남편도 저랑 같은 작가의 팬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땐 신기하면서 괜히 반갑기까지 한 게, 그러니 대화는 또 얼마나 잘 통했겠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게 어떤 건지 그때 처음 알았네요. 이후로 저희는 인연을 만났고 11월에 어느 날 남편의 프로포즈로 결혼까지 약속했어요. 그리고 양가의 축복 속에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는데 여기까지는 솔직히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아니, 오히려 무르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정말 우리가 운명은 운명인가 보다 그런 생각까지 들었죠. 그런데 제가 딸아이를 출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생각지도 못한 일로 남편이란 사람에게 크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후
저는 소위 남들이 말하는 독박 육아를 시작했어요. 육아휴직을 쓰는 게 눈치가 보였지만 딸아이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어렵게 내린 결정이었죠. 하지만 육아라는 게 정말 마음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정어머니의 손을 빌리는 날이 하루 이틀 늘어났습니다. 남편이 못마땅해하는 눈치였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그저 남편이 저희 친정어머니한테 미안해서 그런다고 생각했어요. 한편으론 시어머니보단 친정어머니의 출입이 잦아지니 그게 불편해서 저러나 싶기도 했고요. 그러다 딸아이가 100일이 좀 지났을 무렵 제가 알아눕게 되었는데 다행히 열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니었지만 전에 없이 딸아이 돌보는 게 힘에 부치대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니 시터를 부르라는데 솔직히 좋은 시터분들도 많겠지만 워낙 흉흉한 뉴스가 판을 치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 비록 제가 집에 있다고 해도 함부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집에 들이기가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친정어머니를 오시라고 했어요. 한 2주 정도 저희 집에 계시면서 저 좀 도와달라고요. 참고로 시댁에도 여쭤봤지만 어머님께서는 아주 난색을 표하시며 가면 일당으로 한 20만 원씩은 받아야 한다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저희 상황을 뻔히 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건 한마디로 싫다는 말씀이셨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와 계신 지 꼬박 일주일 되던 날이었어요. 현관을 들어서는 남편 표정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밖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장모님은 잠깐 뭐 사러 간다고 나가셨는데 왜? 장모님 안 씻으시냐? 진짜 요즘 집에만 들어오면 구역질이 난다. 구역질이 나. 그게 무슨 막말이야? 집에서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래? 그리고 냄새가 나도 그게 우리 엄마한테서 난다는 증거 있어? 장모님 오시기 전엔 안 났는데 장모님 오신 이후로 며칠째 내가 속이 미식거린다고. 그러면 100% 장모님 때문이지. 안 그래? 우리 엄마 아침 저녁으로 씻으시거든. 당신보다 더 자주. 알지도 못하면서 생사람 잡고 있어 진짜. 남편과 대화가 끝나기가 무섭게 친정어머니가 들어오셨고 저는 저도 모르게 친정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신 듯 했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죠. 게다가 남편 말이 신경 쓰여 저도 모르게 코를 킁킁거리며 어머니 냄새를 맡게 됐는데 그런 제 모습을 알아차리자마자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짜증나고 서럽고 그런데 이내 곧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남편이 이번엔 아주 노골적으로 인상을 쓰더니 또다시 무슨 냄새 안 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희 어머니더러 장모님 씻으셨어요? 그러는데 정말이지 진짜 밥상이고 뭐고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더라니까요. 그리고 어머니는 금세 얼굴이 빨개지셔서는 씻었는데 왜 나한테 무슨 냄새라도 나냐면서 당황스러워 하셨는데 어찌나 분하던지 눈물이 다 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결혼하던 해까지 시장에서 아버지와 함께 튀김 가게를 하셨어요.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고 이후로 마지막이란 각오로 주변 분들에게 돈을 빌려 시작하셨던 일이었죠. 돈 빌려준 사람들한테 하루라도 빨리 갚아줘야 된다고 그러면서도 저한테는 뭐 하나 부족한 거 없이 해주시려고 한 달에 딱 하루만 쉬시면서 그렇게 20년을 장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지금은 떵떵거리며 살 정도는 아니어도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는 안 하고 사세요. 3층짜리 작은 건물이지만 새들어 장사하던 그 건물도 저희 부모님이 사셨거든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 튀김 가게가 우리를 살렸다 하시면서도 기름 냄새라면 아주 진저리를 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들 다 좋아하는 치킨도 안 드세요. 그리고 남편도 이런 사연을 다 알고 있어요. 처음부터 숨길 생각도 없었지만 구구절절 얘기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남편이 어찌나 시부모님 고생하신 이야기를 우려먹고 또 우려먹던지 게다가 솔직히 제가 듣기엔 크게 고생하셨다는 느낌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자식 입장에선 자기 부모가 제일 애틋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남편에게 무안을 주는 대신 저도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했던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이유로 우리 부모님은 두 분 다 냄새난다는 말에는 아주 예민하시다고요. 참고로 단지 튀김 냄새를 질리게 맡아서 그런 건 아니고 한참 장사에 매달리시던 무렵에는 정말 두 분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소위 기름쩐내라고 하죠. 그 쩐내에 쩔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분도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정말 아침 저녁으로 몸이 벌게지도록 샤워를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어머니는 정말 살갗이 다 일어날 만큼.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제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져요. 아무튼 그랬는데 그 쩐내라는 게 쉽게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그 쩐내 때문에 싫은 소리를 듣게 되는 상황이 종종 있었고, 그러니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이 저희 어머니한테 냄새로 무안을 주었다는 사실을 저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애를 보겠다 하고 어머니는 가시라고 했어요. 며칠 같이 지내면서 어머니가 좀 편하게 대해주니까 인간이 장모 어려운 줄을 모르고 저딴 식으로 나오나 싶기도 했고, 괜히 좋은 마음으로 오셔서는 상처만 받고 가시면 안 된다 싶었거든요. 남편이 하다못해 조심스럽게 여쭤보기라도 했다면 조금 위로가 되었을까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있는 대로 인상을 찡그리며 싫은 티를 낸 그 얼굴이 제 뇌리에 너무나 선명하게 남았기에 며칠이 지나가도 남편이 꼴보기도 싫었다는 거죠.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까놓고 말해서 저라고 시부모님이 하시는 행동이 전부 다 마음에 들었겠어요? 식사 도중에 아버님은 트름을 열대 뻔은 하시는 분이셨고, 어머님은 설거지거리를 못하러 만드냐며 한 번도 반찬을 덜어서 드시질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평생을 저렇게 사신 분들이니 어떻게 다 내 입맛에 맞추겠나. 어쩌다 한 번이니 그냥 내가 이해하면 된다 생각하고 넘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그런 식으로 나오니 저도 더는 참지 말아야겠다고. 그게 뭐라고 아주 단단히 결심을 하게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친정어머니를 가시게 한 후로 마음 한켠이 답답하고 묵직한 게, 그러다 하루는 그냥 무작정 친정부모님을 만나러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연락도 없이 친정을 찾았는데 집안이 온통 어질러져 있었어요. 제가 알던 친정집 같지 않아서 도둑이라도 든 줄 알았을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웬 서류 뭉치가 제 눈에 들어왔는데 그건 바로 어머니의 병원 서류였습니다. 게다가 그제서야 식탁 위에 잔뜩 늘어난 약봉지도 눈에 들어오고, 결국 이게 다 뭐냐는 제 추궁에 아버지께서 친정어머니가 폐암위기라는 사실을 털어놓으셨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어머니도 아버지도 진작부터 알고 계셨으면서 임신 중인 제가 놀랄까봐 비밀로 하고 계셨다는 거였죠. 제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 그러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라도 하셨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런 거냐고, 원망이라고 해야 할지 그때 그 감정은 한마디 단어로 설명할 수가 없네요. 아무튼 이후로 저는 바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말하길 당장이라도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겠다대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아주 완강히 거절을 하셨어요. 평생 장사만 하다가 이제 좀 사람답게 살려는데 병원에 갇혀있고 싶지는 않다고요. 그리고 저도 아버지도 그런 어머니의 고집을 도무지 꺾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아버지께서 어머니의 병간호를 시작하게 되셨네요. 그런데 나이든 부모님을 두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챙기는 것과 어머니가 아버지를 챙기는 건 사실 같을 수가 없다는 걸요. 저희 부모님도 그랬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를 챙기고 계셨지만 평소 깔끔하신 어머니의 야무진 손끝을 따라잡기엔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2번 정도 어머님께 딸아이를 맡기고 친정을 찾기 시작했는데, 이때도 생각해보면 말도 못해요. 남편은 저더러 결혼을 했으면 친정일은 좀 잊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며 언제까지 자기랑 딸은 팽개치고 친정만 그렇게 쫓아다닐 거냐면서 어이가 없었죠. 제가 할 일 없이 친정 부모님이랑 꽃놀이나 다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게다가 막말로 남편이 뭘 좀 도와주기라도 했으면 말을 안 해요. 자기는 돈 번다는 이유로 집안일엔 손도 까딱 안 하기 일쑤였으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친정을 챙기면서 자기 저녁밥을 못 챙기는 일이 종종 생기니까 그게 그렇게 억울했던 건지, 게다가 딸아이를 팽개쳤다니 그것도 어머님한테 하루에 5시간 일주일에 2번 부탁드린 것뿐이었는데 세상에 그런 억지가 어딨냔 말이죠.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자기가 이 나이에 손녀 보느라 이게 무슨 생고생이냐며, 그럴 거면 너는 육아휴직인지 뭔지 그건 왜 했냐,
얼마나 싫은 소리를 해대셨는지 몰라요. 아무리 그래도 사돈이 아프다는데 까놓고 말해서 과일 바구니 하나라도 보내실 생각은 안 하시고 그저 당신 불편한 것만 투덜투덜. 가뜩이나 남편도 꼴보기가 싫은데 어머님까지 왜 이러시나. 시간이 갈수록 그나마 남아있던 고마운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저 얄밉다는 생각만 들었던 게 솔직한 제 심정이에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은 왜 그렇게 연달아 터지는지. 그런 생활이 반년쯤 이어지던 무렵 저희 아버지께서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원래부터 먼지에 좀 예민하셔서 그날도 친정아버지께선 그런 어머니를 위해 이불을 베란다에서 터시다가 그만 아래로 추락을 하셨거든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아파트가 2층이었고 아래층은 최근에 새로 흙을 깔아서 비교적 덜 단단했기에 망정이지. 아무튼 그렇다고 해도 아버지는 왼쪽 발목이 골절되셨고 꼬리뼈에도 금이 갔습니다. 갈비뼈도 상태가 좋지 않았죠. 그래서 꼼짝없이 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어요. 상황이 상황이었던 만큼 친정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시는 건 제 상식으론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막말로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기라도 하시면 그땐 누가 책임을 지냔 말이죠.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냉정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여다봐드리면 되지 뭘 집으로 모시기를. 안 돼, 불편해. 지금이 편하고 불편하고 따질 상황이야? 난 우리 엄마 절대로 혼자 계시게 못해. 뭐 못하면 어쩔 건데 장인 장모님 돈도 있으신데 사람 쓰시면 되잖아. 아니면 장인어른 입원해 계시는 동안 장모님도 잠깐 병원에 계시게 하던가. 아니 내가 우리 엄마를 평생 모시고 살자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퇴원하실 때까지만 몇 주만 좀 같이 지내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도 안 될 말이야? 이 집이 너 혼자 산 집이야. 내 돈도 반 들어갔으니까 나도 내 의견을 말하는 것뿐이야. 그리고 솔직히 너 지금 육아휴직 중이라 내가 외벌이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러면 내 입장도 배려를 해줘야지. 거기다 내가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장모님 아파서 냄새 나시는 거 아니야? 아프시단 핑계로 안 씻고 그러셨던 거 아니냐고. 역시 내 코가 개코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나 장모님 냄새 못 견디겠거든. 생각만 해도 또 울렁거린다. 당신 진짜 말 그따위로밖에 못해. 그럼 뭐 시부모님한테는 꽃향기라도 나는 줄 아나 봐. 그리고 외벌이가 어쩌고 저쩌고. 야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할 것도 없어. 그 돈 뭐 나 용돈 쓰라고 벌어다 주니? 나 육아휴직 시작하고서 티셔츠 한 장 사 입은 거 없거든?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그럼 네가 매일같이 먹는 밥 반찬 생수는 어디 땅 파서 나왔냐? 남편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며 다투는 제 자신을 보니 말 그대로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겠다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모시고 단 몇 달만이라도 살겠냐? 아니면 나랑 지금 이혼하겠냐? 그러니까 남편 하는 말이 이것 봐. 너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 너가 신경 쓸 가정은 나랑 우리 희연이가 있는 여기라고. 근데 지금 뭐 나더러 장모님을 모시던지 아니면 이혼을 하던지 선택을 하라고? 너 제정신이냐? 그래 당신 말대로 내가 우선순위를 착각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지. 하지만 나는 내 부모까지 나 몰라라 하라는 배우자를 존경하며 평생 한 이불 덮고 살 자신이 없거든. 이러다 막말로 우리 엄마나 아빠 잘못되기라도 하면 난 네가 악마로 보일 것 같은데 그때 가서 이혼하면 너무 늦잖아? 어이가 없다. 진짜. 그래 뭐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해. 그런데 희연이는 네가 못 데려가. 내가 키울 거야. 그거야 법대로 하자고. 장인장모 병간호도 못하게 해서 이혼한다는데 그런 철면피한테 과연 딸을 키우게 해줄지는 모르겠네. 좋은 변호사로 한번 잘 알아봐. 그리고 그날부로 저는 제 짐을 챙겨서 집을 나왔습니다. 술에 진탕 취해 남편이 잠든 사이를 틈타 아이도 데리고 나왔죠. 사실 남편이야 딸아이를 정말이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예뻐한 건 사실이지만 시부모님은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늘 시큰둥한 반응이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어쨌든 혼자서는 아이를 돌볼 상황이 못 되었는데 그렇다고 시부모님이 봐주실 리도 없었으니 애를 내놓으라 할 리는 없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하겠다고 딱 마음을 먹고 나니 그때부턴 제가 아이한테 하는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전부 다 양육권 결정에 영향을 끼칠 것 같다는. 제가 법을 알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아무튼 나름대로 만반의 대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후로 무려 1년 3개월에 걸쳐 지독한 이혼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서름과 고됨을 이야기하자면 아마 석 달하고도 열흘을 밤을 새도 부족할 거예요.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친정아버지는 약간의 후유증이 남긴 했지만 혼자 일상생활이 가능할 만큼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바로 저희 친정어머니의 상황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저기 자문을 구해서 어머니 건강에 좋다는 음식만 정성을 다해 드시게 했고 귀찮아하시는 어머니를 모시고 산으로 들러 좋은 공기를 쐬기 위해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여담이지만 딸아이는 사촌 언니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언니도 저랑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기에 언니가 쌍둥이 키운다 생각하겠다며 힘을 보태주었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영원한 사랑을 약속한 남편보다도 결국은 피부치인 언니가 100배 1000배는 의지가 되더라니까요. 아, 그리고 언니가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준 거냐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일단 언니가 워낙 좋은 사람인 것도 있지만 언니가 시집갈 때 이모네 사정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언니 결혼 비용을 대주셨어요. 우리도 힘들 때 이모네 도움을 많이 받지 않았냐 하시면서요. 그래서 제 짐작이지만 언니가 선뜻 도와주겠다고 손을 내밀어 준 게 아니었을까. 고마울 뿐이죠. 아무튼 말하다 보니까 또 생각나네요. 정작 저 시집갈 땐 남편이 남자 자존심이 어떻고 해가며 하도 우겨대서 결혼 비용을 기어이 반반 부담을 했어요. 그리고 그땐 그게 나름대로 남자답고 좋아 보이기까지 했거든요. 물론 살아보니까 쓸데없는 똥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인간이었을 뿐이었지만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이혼하고 나니까 그때 반반하길 다행이지. 아까워서 혼날 뻔했네. 그런 생각이 다 들대요. 아무튼 그렇게 저랑 남편은 이혼을 했고 당연히 양육권은 저에게 왔어요. 그리고 사실 위자료는 별로 기대도 없었는데 크진 않았지만 8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도 일단 매달 60만 원에 5년마다 한 번씩 다시 정하는 걸로 얘기가 되었죠. 그런데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쳐서 지금 사는 집을 그냥 그대로 나한테 넘기라 했어요. 꿈에도 보기 싫은 인간, 애 핑계로 또 봐야 되는 것도 싫고 이래저래 두 번 다시 얽히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남편도 기껏 한다는 소리가 양육비니 뭐니 그런 거 있으면 어떤 여자가 자기랑 재혼을 하겠냐며? 좋다대요? 딸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인간이다. 그거 하나는 참 그래도 좋은 아빠다 싶었는데 양육비 얘기하면서 재혼 타령하는 거 보니까 그럼 그렇지 결국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어. 그 생각만 들더라고요. 한편 저희 이혼 소식은 저희를 만나게 해주셨던 그 집안어른 귀에도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사과를 받아야겠다거나 그런 생각은 없었지만 아니나 다를까 감감무 소식? 말 한마디 들려온 게 없습니다. 참고로 저희 결혼할 땐 그래도 저희 두 사람 사이에 다리 놔주셨다고 100만 원 받아가셨는데 말이죠. 솔직히 좀 착잡했는데 이렇게 또 인생을 배운 셈 치려고요. 친정어머니의 암이 완치가 된 것은 아니니 솔직히 지금도 완전히 평화를 찾았다 그렇게 말은 못하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 도움 안 되는 돌멩이 같은 남편을 제 인생에서 걷어내고 나니 속은 후련합니다. 당분간은 친정부모님의 건강과 제 아이의 행복만을 인생의 과제로 삼고 그렇게 살아볼까 해요.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사랑은 아닐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